자, 여기 이제 저당권이 있는데요. 자, 제 9장 16쪽에 저당권, 거기 보면 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런 제3자를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불러요. 물상보증. 돈은 친구가 빌리고, 은행에서 아파트는 홍남기 내가 잡아줬어요. 그러면, 친구는 채무자고, 홍남기는 물상보증이라고 그러죠. 물상보증인. 꼭 채무자권 잡는 게 저당이 아니잖아요. 제3자가 물상보증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인 은행한테 아파트 저당 잡혔다고 해서 아파트 점유 이전하는 건 아니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점유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저당의 성립이라는 걸 볼까요? 우리가 저당권 뭐 맨날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자, 저당권은 첫째, 저당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항상 민법은 요건이라고 불러요. 요건을 구비해야 저당이 성립한, 요건이라는 게 조건. 어떤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는 저당권이 성립하는가? 일단 저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약정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쌍방이 이제 채권자, 채무자죠.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지. 채권, 채무자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저당이 성립하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즉, 저당권은 유치권처럼, 유치권은 세탕을 맡길 때, 카스에 당을 맡길 때, 유치하기로 합시다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내 돈 안 갚으면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해요. 하지만 이거는 합의에 성립하지. 유치권은 법정 담보제도는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약정 담보물권인데, 어떻게 성립하냐. 일단, 저당이 성립하려면 쌍방 간에 채권 계약이 있어요. 채권 계약. 먼저 이게 있어야 되고, 이 채권 계약이라는 얘기 쉽게 은행을 상상합시다. 자, 원금 1억 원을 이제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 갚기로 합시다. 그러기로 합시다. 쌍방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채권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플러스 저당 설정 합의라는 게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럼 만일 1억을 안 갚으면 이 아파트에,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저당 잡아주기로 합시다. 돈을 빌려준 채권 계약이 있고 이어서 저당 설정 계약이 있는 거야. 은행 가서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계약서 몇 장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장 쓰는 거예요. 하나는 채권 계약서. 원금 1억 원을 이제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 하기로 하자. 거기도 하나 찍고 이어서 하나 더 내놔요. 이렇게 저당 설정 계약서. 목적은 소재지. 이 아파트에 소재 적겠죠. 그렇다고 계약서에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저당 잡아주기로 하자. 도장 두 개 찍어야 돼요. 그냥 2장 작성하는 거야. 이게 있고 플러스 저당권 등기가 나야 돼. 등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줘야지 저당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빌려주는 계약이 있고 어느 아파트의 토지에 저당 잡아주기로 합시다. 합의해서 도장 찍었어요. 하지만 저당권 등기 안 나면요. 저당 아니지거든요. 아무리 합의하고 계약서는 뭐합니까? 등기가 나야지 저당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등기 안 내고는 성립이 안 따라 저당권은 등기가 이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라고 해요. 성립요건. 등기하여야 성립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저당권은 등기가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다. 저당권 등기해야지 저당이 성립하는 거다. 하지만 저당 등기는 이 저당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원 판례가. 아까 유치권은요. 점유가 성립 요건이며 점유가 존속 요건이었다고요. 점유하는 동안만 유치권 유지되지. 유치권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함께 소멸해요. 점유하는 동안만 유치권 존속하는 거야.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등기가 저당의 성립 요건 인정 존속 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당 등기가 돈도 갚지 않고 불법 말소됐다면 이 저당권 소멸하는 건 소멸치 않는 거냐. 보세요.
내가 돈 1억 빌리고요. 토지에 1억짜리 저당 잡아주기로 합의하고 도장 찍고 그 토지에 저당을 잡아놨어. 미국 건데 이놈은 채무자가 사기치려니까 이 당 1억짜리 있잖아요. 돈 갚은 것처럼 나 돈 갚고요. 변경 같은 거 채권 몰래 그 저당 넘기를 불법 말소시킨 거서 시켰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 말소가 돼 있어. 돈 갚고 소멸한 거예요.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당은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설된 저당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소멸된 것이 보일지언정 돈을 갚아야 소멸하는 거지. 돈도 안 갚고 저당을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저당권은 이 불법 말소 때문에 저당권은 당연히 유지되고 전속되는 거지. 등기 말소했다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갚아야 소멸하는 거지. 안 갚고 채권에 몰래 저당을 말소시켰다고 저당 소멸하는 거 아니다. 남들 눈에만 보일 뿐이지 이 저당은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돈을 갚아야 소멸하는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저당은 소멸치 않는다. 전속요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다.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한테 등기법을 배우시면요. 어느 등기를 낼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 이거 빠지면 등기가 안 나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아직 그런 얘기 안 배웠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꼭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 빠지면 등기가 안 나는 거예요. 등기도 등기를 각하시켜버려요. 꼭 이게 뭐냐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 이거 빠진 저당 등기는 없어요. 이 피담보 채권의 비례적 원금이 얼마라는 건 반드시 기재해야 돼. 근데 이 다음에 배우면 이걸 피담보 채권액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걸 근저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저항에 하면 이거를 채권 최고액이라 불러요. 채권 최고액. 이거 빠진 등기. 일반 저당이라면 피담보 채권액, 빌려준 원금. 근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액. 받을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반드시 기재해야 돼. 그 다음에 채무자. 이거 빠진 건 없어요. 저당을 껴보면요.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반드시 나와야 돼. 이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 시상, 임의적 시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있어서 저당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관이 기재해 주는 거고, 내가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 안 해도 돼. 그럼 나머지 임의적 시상이 이제 여러 가지죠. 이자는 얼마, 이자율은 얼마로 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변제기는 언제까지로 하기로 하고, 2015년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저당권자가 누군지, 은행인지, 신용공문인지 누군지, 이런 거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재할 사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 두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나머지 임의적이다. 세 번째는 저당권 등기 낼 때 비용 설정 드나요? 안 드나요? 비용. 담보 설정 비용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비용은 전액 100%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니까 뭐 은행이지 뭐. 그 전에 이걸 누구한테 부담시켰나요? 채무시켰죠. 난리가 났어. 이 나쁜 놈들이야. 민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 왜 설정비용을 채무자 부담해? 항상 채권자 부담한 거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야. 근데 그냥 수십 년간 그걸 써먹다가 계속 부담시키다가 슬그머니 이제 어느 날 판결이 잘못된 관행이다. 그걸 몰랐나 지금까지. 그러면 채권자한테 부담한다. 그동안 수십 년간 채무자 부담한 건 어떡하라고? 그 돈 뭐 몇 푼 때문에 뭐 소송한다 난리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요. 어쨌든 채권자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요. 돈 빌린 채권 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 이게 누가 되는 거고 저당 설정 계약은 채권 계약 딸려 있는 저당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원금 1원을 언제가 쓰기로 하고 이제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 갚기로 하지. 이게 주된 계약이 이게 주된 계약이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 토지에 아파트에 저당 잡았다가 경매하기로 하자. 이거 여기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에요. 왜 종된 계약을 강조합니까? 종된 것은 주인과 운명 같이 해. 항상 운명 같이 하는 거야. 민법에 종된 거 주된 거에 운명 같이 해요. 운명을. 운명 같이 한단 말이 뭐냐? 만약에 돈 빌리는 계약이 채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딸려있는 저당 설정 계약도 함께 무효되는 것이지. 은행에서 돈 1억 빌려주는 채권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저당 설정 계약만 유효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된 것은 주된 거 운명 같이 하기 때문에 주된 채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불성하면 딸려있는 저당 설정 계약 함께 당연히 함께 무효 취소 불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법에 똑같아요. 원리가 종된 이 저당 설정 계약이 이것이 무효가 되거나 이것이 취소가 됐어요.
무효시효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된 것에 영향 미쳐요? 그건 안 미치는 거예요. 종된 게 문제되면, 종된 너만 이면 그만이지. 종된 것이 무효됐다고 주된 것이까지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설정계약 잘못했어요. 저당 설정계약이 무효했다고 해서 돈 빌린 채권계약이 무효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종된 것 문제되면 너만 문제되면 되는 거지. 주동량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된 것이 문제되면 종된 것을 함께 따라와야 돼. 이런 관계 들어가요. 자, 종된 계약이다. 저당 설정계약 주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다. 두 번째, 저당 설정계약의 당사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이런 게. 간단하지만 아까 저거 이런 다 시험 문제거리예요. 누가 간 당사자냐? 누가? 저당 설정계약 누가 맺는 거냐, 누가? 저당 설정자. 한쪽 사람 누구라 불러? 한쪽 사람을 저당권자라 불러, 저당권자. 안 받고 있는 채권 저당권자라 부르는 거고, 잡히는 사람, 이 부동산 저당 잡히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 부르고, 설정자. 잡히는 사람을 설정자라 부르고, 은행 같은 채권자, 저당권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는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이 같이 있고 얘네 둘이 저당 설정 계약을 맺어야 돼. 그래,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돈 빌려준,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채권자의 하한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다. 채권 아닌 사람은,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는 저당권자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로지 돈 빌린 채권자만이 저당권에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원칙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보세요. 돈을 홍남기가 빌려줘. 빌려주면서 채무자 친구인데 어쨌든 걔 부동산 저당 잡기로 했어. 내 돈 3억 빌려줘요. 근데 다른 친구가 부탁했어요. 친구야, 내가 돈을 빌려주고 여기 봐라. 채권증서 3억 원은 언제 갚기로 하고 내가 채권자인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내가 내 이름을 올리기가 좀 그럴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대신 네가 저당권 친구야. 부탁할 때는 네가 3자인 네가 저당권자로 등기부에 네 이름을 기재하자.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채권자만이 저당권자 돼야지.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 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부정성 수박이나 부르는데, 그런데 저당 설정자는, 잘 봐, 설정자는 채무자가 설정자 될 수도 있죠. 홍남기가 은행에 돈 빌리고 내가 채무자야. 내가 돈 1억 빌리고 내 소유권에 돼 있는 아파트에 저당 잡혔어요. 그럼 내가 채무자잖아요. 내가 채무자이자 동시 저당 설정자죠. 그렇죠? 그런데 설정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되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방하죠. 무방하죠? 보세요. 돈을 아들이 빌리고 사업하는데 은행에서 그래요. 저 사업자금 특혜금융이에요. 3억 원을 금리 2% 이하로 3년 5년 상으로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대요. 그런데 뭐는 요구해요, 은행이. 아무리 특혜금융이고 무슨 중소기업법 따라서 무슨 기업 선정돼서 신용보증금에서 보증해주고 그래서 해주는데 담보는 제가 담보는 3월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담보 갖고 그래요. 근데 담보가 없거든. 저 사는 집 전세 사는 집이야. 내 명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맺는 선산, 고향에 있는 전답 그거 저당 좀 잡혀주세요. 사업 좀 하게. 그러지 뭐.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우리 아버지 거에 저당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자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 돼야지 3자는 저당권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당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닌 3자라도 무방하다. 꼭 채무자만이 설정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오케이 해요. 그럼 저당 설정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계약서에 저당 설정 계약서에 누가 도장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도장 필요 없어. 얘 도장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도장을 찍어줘야지. 우리 아버지 거에 잡는 거지. 아들이 내 도장 찍는다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가 저당 설정 당사자는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물상보증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인감도장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아들이 내 인감도장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저당권자는 채권자만이 되기 때문에 3자는 저당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 빌리고 내 집에 잡히면 채권자, 채무자 내가 당사자고
내가 돈 빌리고 아버지가 피면 채권자 우리 아버지가 당사자가 되는 거지. 채무자 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돈 빌리는 계약은 내가 당사자지. 돈 빌린 계약이요. 3억 원을 이자 얼마 주기라고 그러면 채권자 은행이나 내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자동 설정 계약서는요. 채권자 은행이나 우리 아버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 채무자 내 도장 필요 없는. 채무자는 당사자 아니 될 수도 있다. 맞죠? 네. 당연하죠. 그럼 당연한 거지. 안 갚으면 아버지께 경배당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물상보증인이라 불러 아버지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자는 아들의 채무자예요. 은행이 돈 갚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민법에서는요.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돈 갚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아들이 돈 안 갚으면 누가 날라가요? 아버지부터 날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물상보 대신 가서 은행 가서 저기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대의 변제할 테니까 경매치해달라. 이런 권리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은행이 맨날 물상 전화가 와갖고 돈 갚으세요. 당신한테 돈 빌린 거 돈 안 갚고 돈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항상 채무자 아닌 사람한테 돈 갚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채권자들은. 하지만 돈을 못 갚으면 물상보증 아버지부터 경매당하잖아요. 물상보증 대신 쫓아가 은행 가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경매치하고 자가 말소시켜달라. 즉 물상보 대의 변제는 가능할지언정 채무자니 물상으로 돈 갚으려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채권자들도. 항상 그런 거. 아까 마찬가지 유치권자도 공사비 빌린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야지. 경락자한테 돈 갚으려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경락자가 공사비 빌렸나? 하지만 경락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유치권 풀고 명도해달라. 대의 변제는 가능할지언정 채무자는 경락자 돈 갚으려 요구할 권리는 없어. 유치권자도. 물상보증 돈 갚으려 요구할 권리는 없어. 채권자도. 하지만 물상보증이니 대신 값은 가능하죠, 이렇게. 대의 변제는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여기서 더 들어가요. 근데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 계약할게요. 그러면 어떤 채권을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 결론 이거예요. 저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채권을 찾아볼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준 금전채권, 은행에서 빌려준 거 금전채권, 이것만 찾아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소비대체채권. 소비대체채권이 쌀 빌려준 거예요. 쌀 빌려주는 거. 쌀 100g을 빌려주는 거. 이것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채권은 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목적물, 인도, 채권도 예를 들면 뭐뭐하는 출연, 채권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 뭐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가 돈 빌리고 잡히는 게 저당권이다. 이 좁게만 알면 안 돼. 못 잡는 게 없어요. 응? 출연 청권도, 목적의 청권도 금액을 환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출연 채권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출연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뭘 해주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출연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제가 좀, 아버지 초상화를 좀, 유명한 분한테 좀 부탁해서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인데, 초상화 한 점 그리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3천만 원을 받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초상화 그려주세요. 계약서 습시했더니, 일이 바쁘 밀려 있어서, 지금 출연계약 맺어도, 한 1년 뒤나 그릴 수 있대요. 예약하래요. 좋습니다. 1년 뒤에 그려주는 거 예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불 달래, 선불. 3천만 원 성금 안 주면 그 계약도 안 맺겠대요. 좋습니다. 3천 내가 선불을 그림도 안 그려도 선불 먼저 주는 거예요. 3천만 원 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1년 뒤에 초상화 그려주고 3천만 원 줬는데 당시 1년 뒤에 그림을 안 그려주거나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3천 뭐 미리 줬는데 그 화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망하거나. 그럼 나는 어떡하냐. 좋다. 1년 뒤에 당신이 여기다 계속 씁시다. 2015년 12월 며칠까지는 반대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하자 씁시다. 근데 내가 3천 미리 준다 선물로. 근데 네가 안 그려주거나 이런 일이 인간 세상 모르는 일인가 그렇게 생겨버리면 나 3년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1년 뒤에 그림을 그려주는 채권 요거를 5천원 계산해서 3천 미리 주는데 네 토지 건물에 5천째 저당 잡아달라. 그러면 내가 3천 줄게.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림 그려주면 말소 시켜주고요. 그림 안 그려주면 내 경매에서라도 받아가게. 보세요. 1년 뒤에 그림 그려주는 행위, 이 채권을 5천원 계산해서 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든 거 지금 뭐든지 잡을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돈 빌려주고 뭐 빌려주고 차 남는 게 아니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이 저당권은 여러 개의 채권도 일개 하나의 저당으로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하나 잡을 수 있죠. 내가 친한 친구한테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많이 빌렸었어요. 뭐 2년 전에, 뭐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 갖다 빌려 쳐줬죠. 총 이게 한 3건인데 한 2억 되네? 이 친구가 전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빌릴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야, 잠깐이면 돼. 내일 갚을게. 어떤 돈은요? 야, 일단 입금시켜. 친한 친구야. 만졌다만 보고 얼른 돌려줄게. 지금 만진 게 3년 돼도 안 갚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얘가 2억 갚아달래요. 야, 내가 돈 못 갚아서 미안한데, 내가 시골에 내 명의로, 토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담보가 지금 충분하다. 10억 이상 나가는 땅인데, 내가 여기다가 2억짜리 자산 잡아줄 테니까, 총 합친 게 2억이야. 1년만 참아줘. 그럼 여러 개 채권도 합쳐도 하나의 저당으로 돼야 되는 거지. 또는 채권의 일부, 전부 채권의 일부만도 정합할 수 있죠. 빌려준 돈 2억 중에서 내가 전부는 못 잡아주고 그 2억 중에 1억만 내가 정 잡아줄게. 1억은 일반 채권으로 하고 1억은 내가 잡아줄게. 반만. 6개월만 참아줘. 아니면 경매 1억 원. 일부만도 잡을 수 있죠. 전부 일부만도. 이번에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야. 채권자가 여러 명이야.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 채권을 하나, 일개 저당으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것도 하나의 저당으로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당은요, 폭이 굉장히 넓은 거야. 못 잡는 경우가 없고, 못 잡는 경우의 수가, 케이스가 없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보세요. 홍남기가 대학 동창인 가밭의 사업자금 때문에 3년 전에 1억 빌렸어요. 중학교 동창한테는 2년 전에, 예를 들면 또 1억 빌렸어요. 1년 전 초등학교한테 2억 빌렸어. 총 4억이야, 내가. 2억. 빌려주는 날짜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요. 잘 참아줘. 난리 났어. 돈 갚아 난리 났어. 뭐 친구가 먹은 일 필요 없대요. 그런데, 친한 사람끼리 돈 거래하고 보증서 주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네, 그건 한번 물어봅시다. 친한 형제 간에, 친한 친구, 친지 간에 무슨 보증을 서주거나 돈 거래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하신 말씀. 돈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다 끊어진다 그러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도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괜찮지가 않나 봐요. 빌려준 채권자는 그래도 마음 반은 접었어. 근데도 그 친구가 불편하니까 잘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처음엔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연락 안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끊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 한편은, 야, 친한 사람끼리 보증 서는 거 아니래. 친한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래.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싸가지가 없는 거야. 친한 사람한테 돈 못 빌리면 어디가 돈 빌리라는 거야? 은행 가서 빌리래, 은행 가서. 은행 안 해주니까,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개인한테 빌리는 거 아닌가? 친한 사람도 안 빌려주는데 어디 가서 빌려, 그거를. 친한 사람도 형제도 보증을 안 서주는데 어디 가서 보증을 서나? 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형제가 내면 돈 거래 안 하고, 형제가 내는 보증. 그럼 어디 가서 해? 어디 가서? 형제도 안 해주는데. 참,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는 거고. 참 어려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부탁하지를 맙시다. 부탁하지를. 부탁을 받으면 고민이 돼요. 나도 예를 들면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형님, 내가 이러저러해서 사업이 어려운데, 한 1년 되면 풀릴 것 같은데, 형 사는 집 좀, 담보 좀. 이 고민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요? 동생이 날 속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없지만 돈은 사람을 속여요.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 의지와 관계없이 못 갚는 거지 뭐. 의지와 관계없이 망하는 거지. 지 의지로 망하는 놈 누가 있나?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돈 문제는 참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어려워. 빌려줬어. 돈 갚으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 3명한테 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그래도 시골에 물려준 선산이 있는데 저당이 몇 호 있는 땅이에요. 선산이. 여기에 내가 뭘 담보 설정한 게 없다. 이게 그래도 공시지가가 7, 8억 이상 나가고 10억 이상 나가는 땅인데 내가 여기다 저당 잡아줄 테니까 1년만 참아줘. 2년만 참아줘. 1년만 참아줘.
내 이자 같이 갚을 때. 좋아. 없더니 깨끗하거든요. 거기서 저당 잡아주면 1년 참아주겠대요. 근데 뭐래요? 3명이 다. 1순위를 원하는 거야. 1순위 다. 1순위 저당을 잡아요, 자기를. 아, 3명이 1번, 2번, 3번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이게 담보가치 충분해서 2번, 3번 유찰돼도 순위도 다 받는데 돈 지장 없어. 그러니까 관계 없다니까? 아니래. 1순위 안 잡으면 돈 갚으래. 나 인정 못 한다. 3번 인정 못 한대. 근데 그래서 그럼 너희들 전부를 1순위 잡아주면 안 될까? 전부를? 근데 참 합치가 4억이잖아. 그러면 내 이마에 1번, 순위 1번, 저당 설정액 저당금은 4억 원. 저당 채권 네 이름 3명 다 주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지분은 다르죠. 4억 원이지만 2명은 1억씩 빌려주는 애고 하나는 2억 빌려주는 애니까 그 저당금액에 대해서 한 명은 4분의 1, 4분의 2분의 1이 있는 거지. 그 3명을 다 잡았어. 그래서 저당 채권에 대한 지분을 다 적었어. 거기다 4분의 1, 4억에다가 4분의 1, 2분의 1 적어놔, 4분의 1이 적어놔서요. 망했네? 경매했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삭제 밀린 거 안 낸 거 뭐 밀린 거 안 낸 거 뭐 직원들 뭐 국민연금 뭐 안 낸 거 다 빼면 경락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락대금이 저당권자한테는 4억 이상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면 3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나눠왔는 거예요? 1순위인데도 3억밖에 안 남았어요. 다 빼고 뭐 비용 빼고 이거 빼고 세금 밀린 거 못 빼고 뭐 상수세 안 낸 거 빼고 못 빼고 다 빼더니 순서가 배당한 순서가 있잖아요. 3억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3억을 4분의 1, 4분의 2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2분의 갖고 내가 1억 5천 갖고 하면서 7,500만 원씩 가져야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기 안 적을게요. 채무자 여러 명인 것도 하나 저당 가능하고 다 안 되는 경우 없어요. 또 저당은 현재 채권이 아닌 현재 채권뿐 아니라 현재 채권 당연히 저당 잡을 수 있지만 현재가 아닌 장래 채권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래요. 2018년에 발생된 채권이에요. 지금은 채권이 아니에요. 장래 채권도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장래 채권인데 2018년에 발생할 채권인데 액수가 딱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장래 채권인데 액수가 불특정하다. 불특정. 왜 불특정하냐? 이게 증가변동이에요. 액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다. 증가변동에서 얼마일지 모르겠어. 분명히 2018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액수가 오르락 내리락하였고요. 장래 발생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는 증가변동. 액수만 오르락 내리락해요. 이거 저당하는 것은 근저당이다. 그러면 근저당을 하는 거 이건요. 근데 장래 채권이지만 딱 액수가 확정돼 있어요. 딱 특정돼 있어요. 오르내락 하지는 않아요. 장래 2007년이지만 액수가 딱 정해진 채권을 찾아잡을 때는 어떤 저당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자 빼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헷갈리니까 그냥 일반 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잘 봐보세요. 현재 채권은 일반 저당을, 장래 채권은 근저당을 설정해야 된다. 맞는지는 틀린지는. 현재 채권은 일반 저당을, 장래 발생 채권은 근저당을. 틀리는 거예요. 현재니 장래니 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채권이건 장래 채권이건 액수가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게 고정이라는 뜻이야.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 채권도 무슨 저당을? 그냥 일반 저당 넣는 거. 액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요. 불확정하다면. 그거는 근저당. 그러면 현재니 장래 갖고 근저당이나 일반 저당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다, 불특정이다. 이거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객관식 문제에 맞춰서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문제에 손대려면 5월은 넘어야 돼요. 5월 전에 문제 보지도 마세요. 문제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구구단도 못 외운 사람들이 구구단도 못 외운 사람들이 맨날 구구단 그 표도 다 못 외운 사람들이 궁금하네. 77이 얼마인가? 49래네. 뭐 88이 얼마인가? 대충 이해되지만 못 외웠잖아요. 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구구단을 외워야지. 뭐 수학 뭐 77이 49를 풀러가는 거지. 지금 뭐 덧셈 뺄셈 다 순서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수학 가르칠 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렇게 배우잖아요. 지금 덧셈 뺄셈 배우는 나눗셈 곱셈 얘기 그 문제를 보려니 보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은 열심히 듣는 거 보는 것도 좀 무려 많이 듣고 좀 대충이라도 익히는 거 이렇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런 데 좀 쉽게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출제되는데요. 네 번째 보면요. 이 저당은 조건부 채권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래요. 이 조건부 채권이 뭐냐? 조건이라는 것은 반반이 반반, 50% 50%에 장래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될 수도 있는 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조건은 채권은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조건 채권은 반반이야. 그것도 자산 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시골 내려가서 연세 드신 아버지 앞에서 뒹굴었어요. 마당에서. 또 뒹굴었어요. 큰아들. 왜 뒹굴어요? 아버지 땅 팔아서 사업자금 1억 원만 해주세요. 1억 원만. 저 땅 팔아서 1억 원 준다 할 때까지 절대 서울 못 올라갑니다. 뒹굴었어요. 아버지가 1억 원 땅 팔아서 해준대 안 해준대요? 그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버지 해줄까 안 해줄까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조합일을 좀 오래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공무원은 아니에요. 거기 근무하신 분은 아니고 뭐 거기 조합장 이런 걸 좀 오래 하시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전에 지금의 연세는 80이 넘으시니까 안 하시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내 눈만 맞추면 나는 늘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조합장 같은 거 하면서 어쩌면 10년을 같은 걸 하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 땅들이 있으니까 농협 대출 받으러 온다는 거야. 대출 받으러 뭐 축산작업, 영농작업 빼서 영농하는 사람,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이야 뭐 영농작업 빼서 시설하우스 짓고 뭐 젖속이라고 하지만 60, 70 넘으신 분들이 영농작업 빼러 왔습니다. 다 자식이 쓰는 돈이지 뭐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서 저당 이렇게 잡는데 그러면 왜 아니 이 큰 돈이 1억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자식이 뭐 사업하는데 잘 된다 다 안 되는 자식 한 명도 없어. 이게 다 잘 되고 그러는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금방 갚는다고 돈 좀 해달라는데 내가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해주면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내가 조합장 10년 하는 동안에 아버지 땅 잡히고 돈 쓴 놈 치고 잘 된 놈 못 받고 사업 성공했대더라 그래갖고 돈 갚으러 왔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빌린 돈 2억 5천이에요. 오늘 갚습니다. 한 놈이 없다는 거야. 어쩌면.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래. 이 다음에 뭐 수용되거나 또는 땅이 팔리거나 결국 그 땅 또 팔아먹어 자식이. 그때 이제 까는 거지. 그러거나 아니면 경매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빌린 돈을 갚는 놈이 없다는 거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팔리는 건 갚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러다가 땅이 팔아서 매매대금에서 이전 있게 할 때 까는 거지. 자식이 부모 땅 저 땅에 팔아서 돈을 갚는 놈이 없다는 거야. 한 놈도. 그러니까 그런 놈 치고 잘 된 놈이 없어. 나보고 자꾸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뭘까? 나는 원래 늘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인가, 무슨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 가게를 늘려야겠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점이 필요하지. 강의하는 사람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세뇌였어, 내가. 근데 내가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막 그런 시들이 있었잖아요. 미등기 전매도 많이들 하고 그래도 돈들도 많이 벌고. 시골에는 땅 좀 잡혀서 돈 좀 빼다가 나도 좀 아파트들만 한 채 더 사볼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입도 못 그랬잖아요. 그 말씀 맨날 하셔서. 근데 아버지 뒹굴었어요.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지. 접백이 없으니까. 원래 옛날에 시골에 땅 있어봤자 농사져서 대학 못 가셨어요. 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번은 82학번인데 63년생이냐 8학번인데 또 한 살 일찍 들어와서 82학번인데 저때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들이 요즘처럼 학자금 대출이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 해주면 뭘 해줍니까? 옛날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애들 옛날 우리 때 공부 좀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웬만한 대학 가는 거 쉬웠어요. 왜? 어차피 같은 학생이 들어도 입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3분의 2야. 이미 3분의 2는 여자들, 시골에 있는 여자애들 대학 엄두도 못 내. 지금 공부 잘해서 교육대학이나 한번 갈까? 그쪽도 같이 엄두를 못 내. 상고 다녀, 본고 다녀, 실업고 다니는 애들이 절반. 인문계 다니는 애들 중에 절반은 대학은 포기.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돼? 얼마 되지도 않죠. 지금은 다 공부를 해 애들이. 그리고 우리 때는 특례 입학이니 입학사정관제 사전 무슨 논술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정원을 뽑았잖아요. 수능 딱 보고. 지금 애들은 수능 봐서 정시로 들어가는 데는 30%밖에 안 돼요. 대학 인원은 안 늘었어요. 우리 때나 지금 똑같아요. 대학 인원은 안 늘었어요. 그러니 우리 때보다 수험생 4배 늘어난 거지. 정원은 3분의 1로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대학 가기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깜짝 놀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능 같은 건 이제 조카들도 보고 우리 애들도 보고 수능 문제도 보면 기절초풍을 해. 이거 세상에
응? 우리 때 같았으면 하나도 이거 대학 못 갔겠구나. 응? 만점자가 막 30명씩 나온대. 그 쉬워서 쉽지 않아요. 그거 문제 보면 국어 같은 문제 보면 우리 때는 탄답식이지. 요즘은 뭐 논문이야 논문. 그때 뭐 수능 만점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수능에서 뭐 몇 개 틀렸냐면 전국 수석이지. 아 그런 얘기 왜 하지? 뒹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땅 팔아서 뭐 해서 대학 가르쳤어요. 시골에 있는 옛날 같은 마을 애들이 동갑내기들이 많잖아, 이렇게요. 그럼 뭐 집에 아버지가 완고해서 아버지가 너 무슨 대학이냐고 농사 작대기 휘두르고 그 대학 못 가르치는 애들도 많아. 제 친구들도. 서울에서 가르치는 애들 우리 고향에 제 동갑내기가 9명 있는데 서울 와서 대학 다니는 납백이 없어. 납백이. 나머지 뭐 한 명 대학 가고 나머지는 대학도 못 갔어. 집에서 어렵다고 작대기 둘러서 아버지가. 농사 짓기도 하고 뭐 서울 와서 뭐 어디 회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친구들이 처음에 굉장히 부러워했어. 그래. 제가 대학 다니고 뭐 그러면 그래도 뭐 대학 다닌다, 뭐 의대 다닌다, 뭐 다닌다 부러워했어. 그러니까 20살 때만 해도 나이 30만 애들이 좀 자굴지심이 좀 있는 거야. 지는 농사 짓고 그러니까 동창회 같은 것도 안 나왔어 잘. 이렇게요. 세상 다 바뀌었잖아요. 내 아버지 보면 맨날 그러죠. 왜 대학 보냈냐? 내가 맨날 그러잖아. 땅이나 주지. 왜 땅 팔아 대학 보냈냐고. 대학 나면 뭐해? 회사 가면 뭐해? 나이 50 넘으면 다 정년 걱정하고 잘리고 중간에 나면 뭐가 있어? 먹고는 살았지. 뭐가 있어? 아파트 한 채지. 시골 농사 짓는 다 부자예요. 응? 땅들 있잖아. 땅들. 농사 짓는 거 뭐 500평 가고 농사 짓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려면 몇천 평 돼야지. 저 경기도 안성이에요. 고향이. 걔들은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좀 깨워갖고 형제 한 3명만 돼도 다 땅 팔아가면서 공부시켰다고. 저도 3남매인데 원래 다 서울서 하숙시키고 대학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깨웠지 그래도. 남은 거 없어. 다 논 팔고 뭐 하고 했죠? 왜 가르쳤냐? 그 땅으로 주시지. 땅으로 주시지. 지금은 반대. 반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동창회 가서 맨날 전화 와요. 야 홍남기. 아무리 바빠도 동창회 좀 오고 그래야지. 그 사람 사는 게 어째 그러냐. 우리 살아서 몇 번이나 보겠니. 이것도 맨날 전화하고 지랄들이 아주 이제 반대로. 가면 아주 자랑질하는 거라고 꼴보기 싫어서 안 가. 쪽팔려서 안 가 내가.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완전 하는데 참 기회비용을 들여서 땅 팔아가면서 사람은 배워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건 별 볼 일 없고, 그냥 땅 안 팔고, 농사 짓는 애들 다 땅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경기도 안성만 돼도 땅값이 그래도 안성 평택 같은 데는 싼데, 아직도 그래도 많이 오르기 시작해요. 화성 이런 데도 비싸잖아. 그전 별거 아니었지만. 땅값이 평당 얼마를 넘으면 농사를 안 짓까요? 내 농사 짓는 땅이야. 농사 땅이 지금 팔린 건 아니야, 지금. 그렇지만 시가는 얼마 간대. 그래도 농사 쳐요. 벼농사 짓고 다시 안 짓나? 벼농사 쳐요. 땅값이 얼마 때까지 농사 짓고 은퇴 짓을까요? 눈 안 있더라도. 계속 짓죠. 근데 일반적인 그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평당 100만 원이 넘었으면 농사를 안 져요. 사람들이. 짓는 건 짓는 형식이야, 그냥. 짓는 건 말하는 거야. 대부분 말만 말아라. 이렇게 가면요, 땅을 배추 심고 무심으로 가면 생각이 난다는 거야. 우리 친구 얘기야, 이거는. 이 공도에 사는 친구인데,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서 그랬죠, 경기도. 걔가 목장 한다가 5,000평 정도 땅이 있었는데, 목장 옛날 어려웠어요. 젖소 기르고 그런 게. 이게 평당 가격이 100만 원 되기 전에 열심히 젖소 기르고, 새벽이라도 젖자고, 뭐하고 그냥, 그러다가 평당 1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쳐다만 보면 계산이 되는 거야. 이 땅이 200원 되는 내가 무슨 미친 짓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응? 손이 안 잡힌데, 일손이. 응? 땅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젠가. 빚을 내서 쓰는 한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농사 짓는 땅은 평당 100만 원이 될 때까지 농사 짓는다. 100만 넘어서 그러면 농사 안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저번에 제가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뒹굴었어요. 이 땅 1억 4억처럼 대주세요. 대주지. 대주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문이야. 말씀해보세요. 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냐? 맞습니다. 2015년 10월달 시험 봅니다. 네가 이번 중에 시험에 붙으면 그때는 땅을 팔는 걸 팔 1억 4억 대주겠다. 1억 주겠다. 떨어지면 안 된다. 열심히 중개사증 따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조건부 채권이야. 붙으면 주는 거. 안 붙으면 떨어지면 안 주는 거죠. 반반이잖아요.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장래.
아버지 저 붙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싸가지야 줄 테니까 열심히 해. 혹시 모를까요? 그러면 등을 다 또 털고 일어났어. 저기 아버지에 있는 천답에 1억짜리 저당 잡아주세요. 1억짜리. 저당하면서 조건부 채권이나 기재할 테니까 잡아주세요. 그래서 잡아서 어떡하려고. 이 다음에 붙었는데 1억 안 해주시면 그 땅 경매에서라도 받아가고 1억 같이 가고 떨어지면 어떡할게. 떨어지면 말소시켜드리면 되잖아요.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채권도 정말 잡을 수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걸 얘기한 것은 못 잡는 경우가 없는 거야.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붙으면 1억 주겠다. 떨어지면 안 주고 그것도 1억짜리 자산 잡아놓을 수 있는데 못 잡는 경우가 없잖아 지금요. 그래서 저당은 폭이 굉장히 넓은 거다. 다양하게 오고 이렇게 이게 저당이다. 잡당. 두 번째 저당은 점유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반하는 담보제도가 아니에요. 유치권, 유치목적으로 점유해요. 전당포, 동산담보대 질권, 전당포 아저씨가 점유해요. 돈 갚을 때까지. 하지만 저당권자 채권에 점유는 하지 않죠. 그렇죠? 전념적으로 총가치만 지배하는 거지. 이거 지배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저당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어느 잡을 수 있는 건 객체, 대상. 저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민법상 저당의 대상은 부동산과 권리예요. 아까 권리도 정답해서 그랬잖아요. 권리저당이라 불러요. 그래서 권리 중에 두 가지만 돼요. 이상권이라는 이 용의물과 전세권을 잡을 수 있지만 뭐 지역권 저당감도 이런 말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잡힐 수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권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법이 아닌 특별법이에요. 이건 민법이나 특별법에 저당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의 사람들이 어떤 등록부라든가 등록부 어떤 이런 장부예요. 장부 이런 장부를 두고 있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자동차 동산이지만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잡을 수 있어요. 나무도 임목부터 등기된 수목은 잡을 수 있어요. 특허권, 저작권, 특허 등록 원부가 있어요. 특허 등록 원부라고 뭐가 있어요. 특허권도 돈 빌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돈 못 갚으면 특허 경매 당하는 거야. 또 선박도 선박 등기부 있죠. 선박이 몇 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부를 둬야 돼요. 선박 등기부를. 몇 야의 소형선만 두지 않지만. 선박이 등기를 두고 있더라. 거기 저당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은 부동산과 권리가 원칙이지만 특별법상 등원부라든가 등기부라든가 장부를 두고 있는 거는 그 장부에 다 저당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공업재단법에 따라 등록된 기계도, 임목도, 자동차도, 중장비도, 선박도, 등록 두고 있다면 잡힐 수 있다. 이러라는 거죠. 봅시다. 전의 내용이고요. 그 357제 보면 근저당이라는 게 나오죠. 저당권은 이 다음에 근저당은 이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357제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행한을 정하고 채권 최고액이라 불러요. 이 근저당은 액수가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증감변동이에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증감변동. 증감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 확정의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는 만약에 근저당 잡으면서 결산기는 2016년 12월 15일이라고 정해놓으면 2016년 15일까지는 오르락내리락해서 순간적으로 갚을 돈이 영원 빵원이 되더라도 저당은 말소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결산기까지는 무조건 살아있기로 한 저당이에요. 이게 근저당이다. 이 다음에 좀 설명드리게 하고요. 358조 봐보세요. 저당의 효력의 범위. 저당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서 보면요. 저당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또는 미친다. 미친다는 말이 뭐냐.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아요. 저당 효력은 미친다는 얘기는 함께 동갑자로 함께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어, 청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배울 건데 이 다음에 이런 거 정리 때 저당 효력이에요. 자, 저당 효력은 전부 정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당으로 저당 목적물에 부합물에도 저당 목적물에 종물에도 저당 목적물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합물이 뭐냐? 저당 목적물이라도 더 붙은 거예요. 더 붙은 물건. 더 붙었지만 독립한 부동산이 되지 못하는 거. 자 보세요. 내가 돈 3억 빌려주고 친구 부동산에 3억짜리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을 땐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건물에 저당 잡았어요. 근데 저당 잡힌 이후에 얘가 돈을 들어서 옥상에다가 창고도 짓고 옥탑도 짓고 유리 온실도 짓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돈을 갑자기 경매집을 올렸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네가 저당 잡을 때는 3층짜리 건물만 있었지. 옥상에 있는 20평짜리 창고, 유리 온실 내가 이거 하는데 1억 들었어. 이건 빼고 경매하라. 빼고 경매예요? 함께 경매예요? 함께 경매예요. 저당이라고는 저당 부합물에 미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창고가 유리온실, 독립한 부동산에 대해서 따로 등기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파트처럼. 그다음 다 부합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독립한 건물이면 빼야 돼. 독립한 건물이 되면 그거 빼고 경매.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하면 다치는 거예요. 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뜻이에요. 또 종물에 반대말이 주물이에요. 이 법률 용어 염대 물건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민법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야. 물건 분류 방식. 물건을 부동산 분류하는 게 대표적인 부동산. 또 물건을 분류할 때 주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물, 종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는 주된 물건, 종물 딸려는 종된 물건. 종물이란 주물을 늘 상용, 쓰는 데 상용. 늘 쓰는 데 있어서 상용. 늘 쓰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 종물이에요. 응? 자, 보세요. 한강에 노 젓는 배가 있다 칩시다. 배가 주물이고 노는 종물이에요. 종물. 자물통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물통. 열쇠가 있어. 자물통이 주물이고 열쇠가 종물이에요. 단독가옥이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싸져 있는 단독가옥에 쏘여 있는 구옥이지만 그 단독가옥 대문 안에 3평짜리 차고 건물이 있어. 창고가 있어. 그럼 창고나 차고 건물은 그 가옥을 사용하는 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죠. 그게 종물이야. 근데 내가 저당 잡는데 가옥은 저당 잡았지만 가옥 옆에 딸려 있는 창고랑 그 차고물 저당 안 잡았어요. 그냥 중만 저당 잡은 거야. 야, 저 경매하려고 봤더니 야, 내가 저당 잡은 것만 경매하지. 옆에 딸려 있는 창고, 차고는 안 잡았잖아. 빼고 경매. 빼고 경매요? 다 같이 경매 집어넣어요. 다 같이 집어넣어요. 주된 물건 저당 잡으면 종매는 당연히 미친 거예요. 함께 경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법조문에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만약에 배를 팔았어. 노 젓는 배를 팔았는데 노를 안 주네? 너 왜 안 주니? 했더니 계약서 봐봐. 배 내가 500만 원 판다든지 노 두 짝 얼마 판다는 얘기 없었잖아. 배만 가지가. 내가 회사에 근무하는데 특수한 시건장치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당 자물통 비싼 거는 5만 원씩 한데 그래서 내가 그걸 500개를 다 쓰려고요. 500개를 5만 원씩 500개를 2,500만 원에 납품 계열 맺는데 아주 많이 깎은 거야. 사실은 그거 많이 깎은 거야. 근데 나중에 납품하는 날 자물통 들어왔어. 열쇠 냈더니 열쇠는 별도래. 계약서 펴보래. 자물통 하나당 5만 원씩 500개를 2,500원 사고 판다 했지. 열쇠는 포함 안 됐다. 거기서 포함됐단 말 없지 않느냐. 그런 말 하면 어디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왜? 대한민국 법조문에 그럼 맞아요. 주된 물과 종물 운명을 같이 돼요.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주물에 저당 잡으면 종물도 한 배 저당 잡힌 거기 때문에 이것만 경매하는 거 아니야. 함께 경매당하는 거죠. 그 소리에 이게 지금 미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저당에 미치게 함께 경매 치고는 거다.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미칠 것이냐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어떻게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 경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토지 위에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야. 땅 주인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는 아버지고 건물 소유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토지건물 별개이기 때문에. 근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에 다 부합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토지 부합물이지. 토지 위에는 나머지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자, 이런 얘기, 내가 예전에 얼마나 웃긴 상담을 받았는지, 친구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돈도 잘 벌었어요, 한때.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여기저기 사놓고 그랬나봐. 한번 전화가 왔어, 나한테. 안과 하는 애인데. 의사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안과 의사들도 불쌍해. 성형외과 의사들도 불쌍해. 보면요.
왜요? 기계값이 비싸갖고, 그 수점 기계 들어오잖아. 한 대에 막, 그 전에 막 8억 막 그래요. 그럼 다 여유상으로 드러나야지 자들도 의료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전에 한창 때, 수원에 한 친구가 있어갖고 수원 남문 앞에 안과사였는데, 내가 어쩌다 수원 강의 나가면 끝나고 한 번씩 들렸는데, 미안해서 못 들려, 미안해서. 보고 싶어도 몇 달에 한 번씩 들리면 한 번 밖에서 밥을 못 먹어. 들리면요, 수술하냐고, 수술 뭐 한 7개 해야 된대, 5개 해야 된대. 야, 그거 아무리 걔들이라고 눈을 보는 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신경 쓴 일이야. 아, 칼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애들이 그걸 하면 신경 바짝 세우고 하고 나면 밥맛도 없을 뿐더러 또 해야 되잖아. 맨날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야. 그 간호사들이랑 기계값이 갚아나가야 되니까. 그 뭐야, 맨날 아침부터. 애들은 걔들의 소리 뭐예요? 의사짓 안 하는. 나이 50대면 절대 이거 하나 다른 거 가서 산다. 근데 그러나 마누라랑 애들 돈을 덤더 펑펑 더 쓰기 시작하는 걸. 펑펑 벌면 버는 대로.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성형외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60대면 60번 의사한테 저기 코 수술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쌍꺼풀 수술도 안 받아. 나의 머리 희끗하면 정년이 있는 거야, 그것도.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열심히 벌어야 돼. 기값도 하고. 참 나름대로 걔들도 애를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 술버릇이 나빠. 이 스트레스 하는 사람들 술버릇이 나쁘거든요. 어차피 술 먹으면 가는 거야, 그냥. 아주 술버릇이 나쁘다고. 그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담배 제일 많이 피는 직업군 세 군데. 판검사, 가르치는 사람. 태어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어요. 가르치는 사람. 하나는 의사들이에요. 이 세 개가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야. 판사들도 지가 써야 되잖아, 글을. 어차피 써야 되잖아. 기계가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심리를 했어.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그거. 저랑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가 2페이지나 3페이지 써야 될까 결론을 내려면 한 건인가 내한테 맡겨진 사건이 일주일에 다 일 써야 되잖아. 그 스트레스야, 그거. 엄청 스트레스야, 그것도요. 자, 그런 얘기 그만하고. 자, 무슨 얘기 하다가? 무슨 얘기 하다가 했지?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경매도 몇 번 해봤대. 야, 서산에 꽃지 안면도 가는 거기에 무슨 땅이 하나 경매 나왔는데, 이렇게 지인의 권유도 있고, 앞으로 땅값도 많이 오를 거야. 맨날 얘기해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땅을 경매 받았는데, 갔더니 경매 받은 땅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야. 800평짜리 밭인데 포도나무가 있대. 시설하우스가 있겠죠? 시설하우스가 제법 잘 돼 있대. 근데 경매당한 그분이 그 앞에 살고 있대. 그 집에. 그 앞에. 경매당하는데, 자식이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경매니? 그랬더니, 공동전 아파트 경매되었다는 얘기가 한 번 다 당했다는 거야. 하나만 핀 게 아니라, 농협돈 쓰면서 전담, 자기 가진 땅 전부 살고 있는 집터 가옥 잡힌 거야. 다 날라간 거지, 한 번에. 그거를 하나 받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물건번호가 적히죠. 공동전 들어오면. 한 번에 일괄경매 들어오면 1, 2, 3, 4, 2 물건 기간전 나는 요 반만 밖에서 받은 거야. 갔더니 포도나무에 시설하우스 제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건 거기 가서 저기요, 내가 경납받은 사람인데 이거 포도나무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위에 있는 시설하우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이, 나는 죽어도 포도나무 못 뽑고 죽어도 이거 위에 있는 그 시설하우스 못 저기 한다. 응? 나보고 그게 의사 보고 당신이 인수해서 당신 농사지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농사질 수는 없잖아요. 응? 나한테 머리 아프다고 왔어요. 걔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민법 교수인 민법 선생님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아무것도 없어. 땅만 평가되어 있지 위에 있는 시설물 평가 금액 얼마, 포도나무당 한 나무당 5만 원씩 얼마, 이거 평가 안 돼 있어요? 땅만 나온 거예요? 내 입장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왜?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건물은 제외해야 돼. 건물이 경매 안 나오면 건물 빼고 경매한 거예요, 이거는. 건물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만 저당 잡았다, 토지 저당이 건물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건물도 미치고 싶으면요. 건물 공동저당. 그러지, 경매하는 거지. 토지만 저당하면 토지만 경매하는 거지. 건물과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미친 거지, 그러니까. 토지만 경락받으면 토지만 인수받는 거지. 건물까지 인수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은 독립하면 부동산이지만 토지 위에 있는 부합물, 종물에는 다 미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그게 부동산 아니잖아요. 시설하우스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등기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토지자산이 미쳤기 때문에 경락 다 인수받는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그냥 다섯 하시면 되고 내가 쓰는 거야. 그 철거 안 하면 고물상 불러서
저기 철골 다 고물감만 가져가라고. 내가 경락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미쳤다는 얘기는 저당권 집단 함께 경매 집어넣는 거고 경락자 입장에서는 함께 인수받는 거야. 그게 미쳤다는 의미야 이렇게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알아봤나 봐. 그래서 농사 짓다고 처음에 좀 아깝잖아요. 농사 짓다고 한 2번 내려간 내가 너 한 2번만 내려봐. 처음에 재밌지? 내려가 봐랬더니 야 지금 뭘 줘요. 뭐 거저 먹는 게 어딘데 거저 먹는 게 처음에는 막 가족도 있고 막 가니까 좋더래. 막 어디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포도도 가꾸고 한다고 야 속으로 개뿔 3번만 해봐라. 나 마음이 더 근데 나중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시설하우스 같은 거 다 철거시키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그분 드려라 경매당 보고 내가 이 다음에 땅을 팔 때까지는 그냥 저 드시라. 응? 포도야 뭐 몇 상자 보내겠지. 그게 좋지. 당장 땅 팔 것도 아닌데 뭘 철거를 시키고 포도를 뽑아버리고 하냐. 그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좀 경매라더라도 사람들 배려심이 있어라. 이 경매당한 사람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응?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것도 좀 배려하고 해라 인간아. 사람의 내가 경제 이득을 취하는 걸 뭐라 말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는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래서 그 받은 지 한 7년 됐는데 아직도 농사 짓고 계셔요. 그분이. 그랬더니 얼마나 그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자식들이 망해갖고 다 경매당했는데 경락받은 사람이 땅 팔아먹을 때까지는 농사 져먹으라 해서 져먹잖아. 너한테 얼마나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갖겠냐. 사람이 일부러 돈이 많으면 남을 위해서 내 돈을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마음이 미치 못하더라도 얼마나 좋냐. 응? 포도 몇 상자 받아먹는 게 돈을 떠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냐. 그러니까 얘가 땅을 못 팔아 지금. 못 팔고 있어. 근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게 세월이 오래돼 버리면 차마 못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팔면 어떠니? 너 지금 아직도 의사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네 자제한테 물려줘. 땅 절대 오르는 거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세월이 흐름을수록 괜찮은 땅 점점 비싸지지 싸지는 땅은 없으니까. 네가 지금 아쉬워서 예를 들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어디 먹고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오히려 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래서 땅 팔 생각도 못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나 무서워서 지금. 저당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효리 미친다는 그 뜻이에요.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어느 까지 경매 집을 것이냐, 응? 경매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는 어디까지 인수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 다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30분 이상을 칠판 필기해가면서 자세히 정리를 해요. 지금이야 뭐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나머지 360조 봐보세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적으세요. 저당 잡았는데 처음에 돈을 못 갚아. 못 갚으면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경매 집어는 뭐가 나오죠? 경락이 되죠.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가 경락대금에서 그 저당권자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는 이 배당받는 배당의 범위 어디가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돈 받는 범위를 피담보채권의 범위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변제할 때는요. 아니 빌려갔는데 갚는데요. 한 대가 이자 까줄 수도 있고 너 사정 어려우니까 원금 1억 중에서 8천만 갚아. 그건 합의된 대로 갚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경매에 집어넣었다면 경락이 되고 경락되면 나오면 법원에서 배당해 주잖아요. 배당해 줄 때 과연 저당권자는 경락 어디까지 배당을 받는가? 그 배당받는 범위를 피담보채권의 범위라 부르는 거예요. 경대금에서 경매되었을 때 원금 다 받는다. 이자는 다 됩니다. 이자 변제기 도래장과 이자는 무제한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1년까지. 우약금 특약하면 등기된 경우 등기 안 났다 못 받는다. 응? 플러스 경매 실행료. 저당권 경매 집어넣을 때는 돈 들어요. 감정평가비용 선납하죠. 등록세 내야죠. 그런 거 다 받을 수 있다. 경락대금에서. 그 돈 받는 범위를 피담보채권 범위라 불러요. 이 자리에 자세히 배워야겠대요.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지연이자 플러스 우약금 플러스 경매 실행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진 저기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얘기는 법조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보긴 무리예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제가 나머지 그 법조문들은 여기 뭐 법조문이 있지만 법조문 중에 안 보는 법조문도 있어요. 이 다음에 너무 어려운 법조문 보지 않아요. 왜? 우리는 85점, 90점짜리 넘는 건 볼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주로 가르치는 건 저는 어디까지 가르치냐. 내 강의를 성실히 듣는 사람들은 85점쯤 맞을 때까지만 가르쳐요. 응? 그게 더 합리적이야. 90점, 100점 가르치는 공부量굉장히 늘어나고 굉장히 세밀하고 어렵게 해야 돼요. 그건 필요 없다. 상대평가, 절대평가니까. 자, 이렇게 봐주고 상권에서는 중요한 내용 앞쪽에 좀 몇 점만 볼 줄 알면 돼. 일단은요. 좀 쉬었다가
채권법 청구 좀 갈게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